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삶의 가장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가장 고요한 지혜를 찾아내려 합니다. 지금 창밖은 어둠이 짙게 깔렸고 세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떤가요? 어제 누군가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나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험난한 인간관계의 숲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칼날보다 무서운 건 내가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등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밤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세가 되었지요. 한 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 내 생애는 나라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뀌는 격동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흙먼지를 마셨고 가난의 끝자락에서 보리죽을 나누었으며 산업화의 굉음과 민주화의 함성을 모두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그 엇것 같은 시간 속에서 가장 쓰라린 기억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총알이 빗발치던 전장의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차갑게 등을 향해 돌아섰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가슴 깊숙이 배신의 칼날이 박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 역시 그 말을 수없이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아끼던 제자가 내 평생의 연구 성과를 교묘하게 가로챘을 때, 혹은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동료가 승진이라는 사다리 앞에서 나를 사정없이 밀어냈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 문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등을 돌렸을 때, 그 순간 가슴을 파고드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화살은 다시 나 자신을 향하곤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너무 순진해서 이용당했구나 하는 자책 말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이제는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미숙함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걷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그 돌을 원망하며 하루 종일 발길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돌은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 억눌린 욕망, 뿌리 깊은 두려움, 그리고 절박한 이해관계가 그 지점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나를 향해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었을 뿐이지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귀는 2개를 주고 입은 하나만 준 것은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설계상의 힌트라는데, 많은 이들은 이를 입술 근육의 가동 범위를 늘리라는 도전 과제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볍게 무너지는
성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수로 살며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강단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결한 선과 악의 논리로 움직이기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이익과 두려움이라는 엔진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천사처럼 웃으며 다가오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립니다. 젊은 시절 나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부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였다고 말입니다. 심리학에는 상호 호혜적 자기 노출, reciprocal, self-disclosure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말합니다. 그 압박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의 비밀은 상대방의 주머니 속에서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화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요.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주인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다른 얼굴, 더 험악하고 왜곡된 표정을 하고 돌아오지요. 한 번은 동창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 자랑과 아들의 승진 소식을 기분 좋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어. 모두가 박수를 쳤고 나도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 모임의 기류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비교와 시샘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뒤 그 친구는 씁쓸하게 고백하더군요. 이상하게 요즘 친구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는 단지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사회적 성취가 어느 정도 고착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급격한 상승이 마치 나의 추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순수한 기쁨일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잔인한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웠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가슴에 깊이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요. 정말 축하받고 싶다면 사람이 아니라 밤하늘을 향해 속삭이십시오. 사람에게 말할수록 기쁨은 질투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비밀은 더 위험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동료에게 내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너무 힘들다며 위로를 구했죠.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내 가정사가 아주 자극적으로 가공되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두 번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문제로, 또 한 번은 내 가벼운 입 때문이었습니다. 노년에는 당신의 약점이 곧 타인의 공격 지점이 됩니다. 인간의 안면 근육은 약 4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침묵을 유지할 때 우리는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말을 쏟아낼까요? 아마도 은퇴 후 강단을 떠나고 보니 나를 찾아오는 학생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줄어들면서 생기는 존재론적 불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내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증명하고 싶어 자꾸만 옛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결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고 품격 있는 전략입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에너지를 아껴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입안의 답답함을 견뎌내는 그 고요한 힘이야말로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만약 제가 105년을 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기억은 선명한데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가 기억 안 나는 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뇌가 더 중요한 지혜를 저장하기 위해 공간을 비우는 과정이라고 우겨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말수가 줄어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돌을 부수겠다고 발로 차면 다치는 쪽은 언제나 내 발입니다. 타인의 악함이나 시기심에 일일이 대응하며 내 소중한 평온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긴 돌이구나 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속물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지만 우리 생존에 가장 직결된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은 흔히 돈을 밝히는 사람을 천박하다거나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곤 하죠.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참 듣기 좋고 고상합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말은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처절하게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사치스러운 수사일 뿐입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그 지독한 빈곤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과 보리죽 한 그릇을 나누며 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사치를 부리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고 모아둔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의 온도는 눈에 띄게 식어갑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통증을 참으며 치료를 미루고 자식에게 용돈 몇 푼을 부탁하며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인간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저 허허 웃으며 참고 넘겨야 하는 비굴함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대들었다가 잃게 될 생계의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그 작아진 틈새로 고단함이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한 제자가 제 연구실로 찾아와 엉엉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형제처럼 믿었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었죠. 교수님, 저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이제는 돈 때문에 친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계산적인 인간이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제자의 어깨를 짚으며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관계에 경계가 없었던 것뿐이네 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그 찰나의 순간
우정이라는 수평적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수직적 계급으로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다른 한쪽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짓눌려 결국 그 관계는 좀먹고 부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 말이죠. 만약 거절했다는 이유로 떠나갈 인연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지갑을 보고 다가온 가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에는 전략적 유산 동기, Strategic Bequest Motive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순수한 이타주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자녀로부터 돌봄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이죠. 냉소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인간 본성에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가 중년 이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나중에 더 잘하겠지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잔혹한 교훈을 줍니다. 효도는 결코 말뿐인 약속이나 계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신적 존중이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명의의 재산을 모두 넘기지 않고 꽉 쥐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105세가 된 지금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자식들 역시 저를 도와줘야 할 짐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대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갑이 든든한 부모가 더 오래 더 깊이 존중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나의 약점을 지키는 방패라면 지갑을 닫는 것은 나의 존엄을 끝까지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킴으로써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주변에 누구도 지켜줄 수 없으니까요. 한때는 저도 돈보다는 명예지라며 폼을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명예는 배가 고프면 아무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들 하지만 최소한 돈은 불행을 상당히 세련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지붕이 새는 초가집에서 철학을 논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차 한 잔 마시며 고전을 읽는 것이 훨씬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노트북도 꽤 오래된 에이서 아스파이어 모델이라 가끔 비명을 지르긴 합니다만 이 녀석을 수리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현재 한국의 50대 이후 이혼율과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 재산 문제로 자식과 법정 싸움까지 벌이는 사례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사람들의 도덕성이 갑자기 땅에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적 지위와 고정 수입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관계의 노골적인 이해관계와 민낯이 경제적 능력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사람을 시험하는 시련의 계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마하는 훈련소로 여겨야 합니다. 괴테는 늙는다는 것은
폭풍우를 여러 번 지나온 뒤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거센 바람과 맞서 싸우며 힘을 뺄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방향을 읽고 돛을 조절해야 합니다. 타인의 욕망이나 배신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드라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돈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돈이 당신에게 진짜와 가짜를 걸러주는 훌륭한 필터가 되어준 셈이니까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지갑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덕분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제 곁에 남은 인연들은 훨씬 더 단단하고 투명해졌습니다. 노년은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애쓰는 확장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찌꺼기를 걸러내고 본질만 남기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내 주머니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짜다고 비난한다면 그저 조용히 미소 지어주세요. 그 비난조차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방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돈보다 더 무섭고 끈질긴 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독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기대라는 이름의 달콤한 환상 말입니다. 은퇴를 하고 처음 맞이했던 그해 겨울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강단에서 수천 명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살았던 내게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찾아왔거든요. 강의 일정표도 학회 초청장도 심지어 고민을 상담하겠다며 찾아오던 제자들의 발길도 뚝 끊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 나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나를 기다리는 약속 하나 없는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가 아니라 지독하게 조용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민낯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요. 많은 분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모임이 줄고 불러주는 자리가 사라지면 마치 자신의 사회적 수명이 다한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약속을 만들고 평소라면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사람들과 굳이 마주 앉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더 시리고 허전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은 혼자 있는 고독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법이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공포를 느낀다는데 우리 노년들은 휴대전화 배터리가 사흘째 100%일 때 더 큰 공포를 느끼곤 하죠. 전화 올 곳이 없다는 증거니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훌쩍 넘었고 100세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지요.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우울증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서글픈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수명은 물리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시간에 채워 넣을 삶의 의미는 국가가 자동으로 배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존재론적 진공 existential vacuum 상태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회적 역할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뒤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년 품격의 핵심입니다. 나는 고독을 필사적으로 피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고독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시기로 건너왔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끄고 그저 창밖의 나무가 계절을 갈아입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미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와 나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흙탕물이 가라앉듯 마음의 소음이 정돈되고 맑은 수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몽테뉴는 노년은 우리에게 외부가 아닌 내부로 여행할 시간을 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탐험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었지만 늙어서는 내면의 시면을 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오직 혼자서만 가능합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결국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는 몰입에서 나옵니다. 저는 100세가 넘어서 다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흩어진 생각들을 갈무리하기 위한 순수한 유의였지요. 매일 같은 시간 책상에 앉아 단 한 장이라도 써내려가는 그 시간이 쌓이자 어느덧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충만함이 차오르더군요.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 내가 나 자신을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취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훈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골프나 등산 말고 텃밭을 가꾸든 악기를 배우든 손주에게 편지를 쓰든 내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나이도 직함도 타인과의 비교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자, 이제 기대에 대해 좀 더 잔인한 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젊은 시절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학비를 보태주기도 하고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기도 했죠. 그래서 내심 그들이 나중에 나를 찾아주고 기억해 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연락은 뜸해지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제자들이 수두룩 가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섭섭했습니다.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쁜 것 또한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기대는 관계를 순식간에 거래로 타락시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라 라는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순간 그 관계의 순수성은 증발해 버립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용돈 액수가 줄었다고 섭섭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기적처럼 반갑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동하게 됩니다. 당연함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감사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이라는 궤도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절규하기보다 저 사람에게는 저 선택이 이익이었겠구나 라고 현상학적으로 이해해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105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의 크기도 정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한 평화입니다. 관계는 붙잡으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내려놓을수록 자연스럽게 곁에 머뭅니다.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대를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로소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위에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세워야 할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 건강입니다. 나는 올해로 105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 마치 희귀한 유물을 보듯 신기해하며 묻곤 하죠.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나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서 있으려 했고 내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을 뿐입니다. 105세쯤 되면 주치의가 나보다 한참 어린 건 예사실이고 가끔은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건강 비결을 물어보며 받아 적기도 하니 인생 참모를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건강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강의를 준비하고 쌓인 피로는 독한 술 한 잔으로 달랬으며 운동이라는 단어는 늘 내일부터라는 이름의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지요. 하지만 몸은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모한 방종의 대가는 내가 50대에 접어들자마자 가혹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지르며 내려앉고 혈압이 가파르게 치솟던 어느 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은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정중히 예우해야 할 가장 까다로운 협상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고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라는 낯선 문턱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안고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기간을 제외한 진짜 건강 수명은 오히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병실에 누워있던 시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손으로 글을 쓸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으며 심지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명예와 재산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유를 잃습니다. 선택권을 뺏기고 결국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영국의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건강은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100세가 넘어서야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품격과 지혜는 결국 몸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토대가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한 장식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0분은 반드시 걷습니다. 사실 105세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스포츠는 에베레스트 등정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세게 재채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 30분의 걷기는 저에게 성소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반복적인 생활이 지루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결코 배신하지 않더군요. 혈압이 안정을 찾고 흐릿했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이 규칙들이 나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외부의 풍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젊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늙어서는 그 돈을 다 쏟아부어 건강을 사려 합니다. 헬스장 회원권을 마치 면죄부처럼 사들이지만 정작 그곳에 가는 대신 옷걸이로 전락한 러닝머신을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건강은 나중에 목돈으로 살 수 있는 골동품이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진 둑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알로스타틱 부하, 알로스타틱 로드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 몸의 생리적 체계가 겪는 마모와 손상을 뜻하죠. 이 부하가 한계치를 넘어서면 우리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나는 한때 촉망받던 동료 교수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다가 허망하게 떠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식보다 먼저 내 몸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당뇨를 앓으면서도 미식 여행을 자랑하거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고급 외제차를 모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내 몸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걷고 먹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인간의 품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허벅지 뼈인 대퇴골은 무게 대비 강도가 콘크리트보다 4배나 높습니다. 우리 몸은 이토록 단단하게 설계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방치하곤 합니다. 나는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유행하는 비타민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 알약들이 너무 커서 마치 USB 드라이브를 삼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대신 나는 단순한 루틴의 힘을 믿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과한 감정에 나를 내던지지 않는 것, 분노를 가슴에 오래 품지 않는 것도 아주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대를 줄이는 것,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과 몸의 안녕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안정감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걸이, 무리하지 않는 고요한 호흡, 그리고 꾸준한 생활 습관, 이것이 100년을 넘게 살아온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오늘도 내 몸의 주인은 오직 나다라고 말이죠. 그 한 문장이 105세의 나를 하루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아무리 입을 지키고 돈을 지켜도 건강이라는 뿌리가 썩으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준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자유로울 수 있고 혼자여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조금 차갑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독하게 현실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5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품격 있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거부감이 드시나요?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끝까지 나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반드시 이 품격 있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에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목을 매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것이 어른의 미덕이라고 믿었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내 일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쳐가고 있었는지는 저조차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내가 아니면 안 돼, 혹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겠지라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을 소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착한 사람 상장이 나중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장례식에서 내 삶을 보상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학술적으로는 이를 자기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끼는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율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신적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기주의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천박한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며, 내 언어와 자산, 시간과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엄격한 절제입니다. 입을 닫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지키고 타인에게 상처 줄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지혜입니다. 지갑을 닫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가득 찬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회복시키는 성스러운 안식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죠.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신체 관리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한 번은 100세를 넘기기 직전 오랜 친구 한 명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던 친구였죠. 하지만 말년에 그는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화병을 앓았습니다. 병상에서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형서가 조금만 더 나를 챙길 걸 그랬네. 그 후에 섞인 고백은 105세를 사는 저에게 가장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고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성실한 동료로서 우리는 청춘을 바쳐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오후 혹은 그 너머를 지나고 있다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지킬 것인가로 말이죠. 기발한 잡지식 하나 말씀드리면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150년 넘게 사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극도로 느린 대사와 철저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과도한 열정을 끄고 나를 위한 에너지를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본질만을 남기는 시간이다라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더해가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허영을 덜어내고 가식적인 관계를 걷어내고 쓸데없는 경쟁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의 순수한 핵심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당신 왜 그렇게 변했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인자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단단해진 것이니까요. 남의 기대라는 파도에 휩쓸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라는 거대한 대지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쫓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승리의 기록을 쌓는 싸움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수성전입니다. 평화를 잃지 않고 자유를 잃지 않으며 존엄과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저는 이제 명함도 직함도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를 말할 수 없이 편안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일 때 당신은 가장 강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안전하며 당신의 주머니를 지킬 때 비로소 존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지켜낼 때 당신은 가장 인간답습니다. 이 5가지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방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거친 세월을 충분히 잘 버텨냈으니까요. 105회라는 긴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최고의 지혜는 거창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고통을 지혜롭게 피하고 소소한 만족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깊은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지켜냈다라고요. 그 한 문장이 제 노년을 눈부시게 빛나게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태엽을 천천히 늦춰보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다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모질고 관계는 때로 고단하지만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여전히 고귀하고 단단합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지켜온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평화로운 숲이 되어줄 것입니다. 창밖의 어둠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한 듯 여러분의 마음도 고요한 안식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방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냘픈 풀벌레 소리만이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한 스스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빛을 끄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어둠 속에서 페이드 아웃되는 마지막 장면처럼 제 목소리도 이제 여러분의 평온한 잠 속으로 스며들겠습니다. 부드러운 어둠이 당신을 축복하고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밤을 지켜주기를, 아주 깊고 포근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